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생물 강의를 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이번 강좌에서는 생명과학 원 수준으로 출제되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대졸자의 경우에는 그 세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그리고 울산, 강원, 그리고 같은 날 고졸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성고등학교. 그래서 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전남이나 전북 일부 지역에 최근에 수능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얘기한 그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원 수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거기다가 약간의 대학 수준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남, 전북의 경우에 수능형 문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지역의 경우에는 이 강좌 외에도, 만약 이 강좌를 공부하신다면 이 강좌 외에도 생명과학 2 수능 유형을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최근 약 5년간 아까 얘기했던 울산, 강원, 그리고 인천, 이 세 지역, 그리고 고졸자 전형, 그러니까 이 네 개 시험에, 물론 시험은 하나예요, 매년. 그래서 약 5개년간의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를 추가로 해서 272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원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강의를 듣고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그 카페에 접속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거기 카페에 공지사항 등이 있으니까 질문 요령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문제인데 생물의 특성을 이와같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개체 유지 현상은 모든 생물은 예외 없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뒤에 곧 나오겠지만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죠.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세포 구조가 아니다는 비생물적 특성이죠. 뒤에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생명체를 나눌 때 세포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 세포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세포 생물의 예를 들면 세균, 대장균과 같은 세균,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사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하죠.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더 구체적으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뒤에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은 간단히 정리할게요. 동화작용은 합성, 이화작용은 분해.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이 있죠. 조심할 것은 광합성만 동화작용인 것이 아닙니다. 동화작용 중에 광합성이 한 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합성,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젠 합성, 이런 것들이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분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세포호흡이 있죠. 물론 소화, 세포호흡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이고, 합해서 물질 대사. 그런데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뒤에 문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이 동반되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시험에는 주로 물질 대사라고 하겠죠. 그런데 세포호흡을 예를 들면, 세포호흡은 사람의 경우에 36.5도씨 정도 체온 범위에서 충분히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공기 중에서 태우려면 400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세포비 아까 그 연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죠.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효소가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정도를 기억하고, 자,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포 내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효소로 작용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뒤에 나올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이 없다. 그럼 단백질을 못 만든다. 효소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것은 비생물적 특성이죠. 세포 내에서만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세포 내에서만. 물론 모든 바이러스가 효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약간의 효소가 있지만 그 효소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전에 숙주세포가 만들어준 거죠. 뭐 이 정도까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기에 대한 반응. 미모사를 건드리면 이렇게 구부러지게 접히게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성. 항상성이 시험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항상성은 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같은 상태. 체외 환경 달라질 수 있죠. 체외 환경 달라질 수 있고 체내 환경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그럼 이때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하는데, 그럼 그 체내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 자, 결국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pH에 민감하죠. 그리고 삼투압, 즉 체액의 농도에 민감합니다. 다시 온도, 그리고 삼투압, pH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달라지면 안 돼요. 거의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 대사가 세포 내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체내 환경이라는 것은 세포의 주변,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액체가 채워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직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내 환경이라는 것은 조직액을 들 수 있고, 또한 혈액도 체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 적혈구, 백혈구 이런 세포들이 떠다니고 있죠. 그럼 그 세포들의 주변 환경, 그것이 바로 체내 환경입니다. 그럼 사람이라면 체외 환경이라면 바로 이런 공간. 그러니까 기온이 달라져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뭐 등등. 자, 항상성,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그래서 체온, 그리고 혈당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인데 더 구체적으로 당의 농도. 그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pH,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삼투압,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일정히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발생과 생장. 발생은 사람을 예를 들면 수정란으로부터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어린 개체가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합해진 거죠. 정자를 받을 숫자, 정자를 받은 난자라는 뜻입니다. 세포가 결국 한 개죠. 그런데 여러 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역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생장은 당연히 체세포 분열, 당연히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죠. 발생, 느낌상 공부가 좀 덜 된 학생들은 감수 분열이겠지? 아닙니다. 감수 분열은 정자, 난자를 만들 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발생 역시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나죠. 발생, 생장 모두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개체유전상 쭉 암기하셔야 되고요. 종족유전상은 그러니까 개체유지한다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새끼를 만들어서 내 대신 세상을 살아라 하는 종족유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생식과 유전 먼저 얘기할게요. 생식, 새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손이 어버이를 닮게 되는 것, 이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자손이 어버이를 닮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둥근 완두끼리 교배를 했는데 주름진 완두가 나왔다. 분명 부모를 닮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도 유전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둥근 유전자 라운드, 주름진 유전자 스몰알, 그래서 둥근 유전자 라잘, 주름진 유전자 스몰알이라고 할 때 이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이 이와 같이 이형접합, 이렇게 한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를 뒤에 유전 파트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한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 여기서 한 형질이라는 것은 둥근 것, 주름진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라는 하나의 형질. 모양이라는 하나의 형질, 형태와 성질의 준말이에요. 그럼 모양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라잘과 스몰알이 있는데 이것을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이를 이형접합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형접합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부모가 모두 이형접합일 때, 그런데 둥근 유전자도 있고 주름진은 모두 갖고 있는데 둥글다. 이렇게 이때 표현되는 것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잘, 스몰알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둥근데 그럼 부모로부터 한쪽 부모로부터 스몰알 또 다른 쪽 부모로부터 스몰알을 받으면 주름진 완두가 되겠죠. 분명 어버이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유전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종족유전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생식과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 적응은 항상성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항상성은 체외 환경이 변할 때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적응은 변하는 겁니다. 적응은 변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맞게 자기의 구조 또는 기능 또는 구조 또는 기능 또는 생활 양식을 바꿉니다. 이것은 적응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구조 또는 기능 또는이에요. 또는 생활 양식을 바꾸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일어나면 이것을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항상성은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고, 여기 적응, 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자기 몸의 구조, 기능, 생활 양식 등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극지방에 있는 여우가 하얗다 또는 몸집이 크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족 수준에서 일어나죠. 종족 수준에서. 다시 항상성은 가급적이 안 변하려고 하는 것.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고, 적응은 변하는 겁니다. 환경에 맞게끔. 그런데 종족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적응이 누적되어서 새로운 종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등등의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현상을 개체유전상과 종족유지현상으로 나눌 수 있고, 시험에는 대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시험에는 기억의 예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예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생명현상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생식이죠. 생식. 여기서는 뭐 유전이라는 어떤 의미는 없지만 크게 보면 생식과 유전, 더 작게 보면, 더 정확하게 하면 생식.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한 개. 그래서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죠. 뭐 세균도 마찬가지고 생식. 장구벌레는 번데기를 거쳐서 모기가 된다. 이것은 발생에 해당이 되죠. 또한 몸이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발생과 생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핀치새는 갈라파고스의 군도라는 것은 무리군자를 썼습니다. 작은 섬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이것을 군도라고 하는데, 다윈이라는 생물학자가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핀치새를 관찰하고, 그런데 핀치새가 그 섬에 따라서 좀 구조와 크기가 다르다.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이가 다르더라. 그래서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진 거죠. 적응과 진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적응 및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록생명인 어머니는 정록생명인 아들을 낳는다. 유전이죠. 그런데 어쨌건 새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생식과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떤 생명현상가 이해가 나오면 이것이 각각 물질대사인지 또는 뭐 세포로 구성돼서 체계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 또는 항상성인지 발생 생장인지 적응과 진화 생식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적응과 진화니까 이 문제의 답은 3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겠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기 개체유전상과 종족유전상 나누는 거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다음의 생명현상 특성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 4에 1번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번 항상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발생과 생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번 만약에 진화 얘기, 적응과 진화 얘기가 나왔다. 그럼 다 다른 생명현상인데 그럼 이때 요 3번까지는 개체유전상에 대한 얘기고 4번은 종족유전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물론 시험에는 이런 단어로 나오지 않고 이처럼 각각의 예로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예로 나왔을 때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답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 아까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아까 1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생명체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체내 환경이 체내 또는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 세포 주변의 그 조직에게 또는 혈액의 pH 달라질 수 있죠. 삼투압 달라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또 체외 환경이 달라질 때, 외부 환경이 달라질 때 내부 환경을 비교적 일정하게 해야 되죠. 아까 내부 환경 뒤에도 문제 나옵니다만 내부 환경은 조직액 그리고 림프액, 혈액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호미오가 세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임, 호미오스테이시스 할 때 호미오가 같다라는 뜻이고 같다, 스테이시스는 상태, 스테이트.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같은 상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경우에는 체온 일정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pH도 일정해야 되고 물론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는 pH 구조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체온, 그리고 혈당량, 그리고 삼투압 등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체온, 혈당량, 삼투압 조절이 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중간쯤에. 자, 답은 1번이고요. 소화는 다 아는 것처럼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세포가 직접 쓸 수 있는 에너지는 ATP, GTP가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ATP 기억하시면 되고 이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DP에다가 뒤에 또 문제 많이 나와요.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듭니다. 그럼 이게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합성하는 겁니다. ATP 합성. 그런데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로 넣었을 때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그럼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하겠죠. 다시 아까 분해하는 것은 이화작용이라고 했고 발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를 포도당의 분해에서 나오는 에너지 일부를 여기 ATP 합성에 저장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때 우리가 포도당만 먹느냐? 물론 이제 과일 먹으면서 포도당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녹말을 섭취하면 이제 녹말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까지 결국 분해가 되죠. 녹말은 세포 내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만하다 그러면 녹말은 엄청나게 커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물질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소화를 시켜야 되느냐, 즉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탄수화물은 녹말을 예를 들게요. 녹말을 예를 들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야 되죠. 탄수화물은 그러니까 단당류로 분해를 해야 돼요. 단당류. 당이 하나다라고 해서 단당류. 포당이 하나다. 예를 들어서 과당 하나. 뭐 등등. 그런데 포당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걸 우리 엿당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당류. 포당 여러 개 쪼르륵 연결되어 있다. 다당류. 그래서 다당류는 녹말, 글리코젠 등이 있고요. 그래서 녹말, 글리코젠 모두 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잘게 분해해야 되죠. 흡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단당류 예를 들어서 포도당.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글리세롤과 지방산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중성지방인데 소화에서는 주로 이렇게 분해가 되죠. 이거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모노글리세리드. 글리세롤에 지방산, 여기 글리세롤, 지방산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중성지방인데, 그래서 참고로 이걸 트리글리세리드라고도 합니다. 그럼 글리세리드가 다시 지방산이 1개 붙어 있으니까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2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죠. 뭐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만,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약간 깊이 들어갔습니다. 모노글리세리드와 그리고 2개의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죠. 특히 탄수화물은 단당류, 특히 녹말, 포도당,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성지방까지 기억하면 더 좋고요. 생장은 몸이 자라는 것. 이것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세포 분열은 더 구체적으로 체세포 분열이죠. 우리 몸이 자란다는 것은 세포의 크기, 물론 약간 커집니다. 세포가 분열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분열하면 세포가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고 약간 커지고 또 세포가 분열하고 약간 커지고 세포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다. 분열하고 약간 커지고 분열하고 약간 커지고 그래서 체세포 분열 그리고 세포 생장 세포 크기 커지는 거 세포 신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주로 체세포 분열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드름도 크기가 커집니다. 고드름 크기가 커지고 이제 석회암동물에 갔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석순, 위에서 내려오는 종유석 이런 것들도 크기가 커집니다. 또는 수정, 정전환자 합해지는 그 수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 수정, 뭐 자수정, 수정 이런 것들도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죠. 크기가 커지는데 그것은 세포 분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몸이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고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침적되는 것은 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니까. 생식, 새끼만 그런 거. 그래서 2번 답은 1번이고요. 3번. 다음 생명활동 현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생물의 특성은 물을 많이 마시면 다량의 묽은 오줌이 생성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체액의 농도하고 삼투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냥 거의 같게 보면 됩니다. 거의 같게 보면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삼투압 증가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울 필요 없는데 프레셔 삼투압은 CRT로 계산하고 R은 기체 상수, T는 템퍼러처에서 절대 온도, 절대 온도. 그리고 이거는 몰 농도. 몰 농도의 개념을 몰라서 그냥 농도. 그럼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삼투압은 체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하면 즉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쉽게 말하면 짜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을 더 필요로 하겠죠. 아니다, 잘못 말했다.
미쳤어. 물을 많이 마시면 체온보다 낮아지죠. 당연히. 그럼 삼투압이 낮아지죠.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이 싱거워진다. 쉽게 말하면 체액이 싱거워진다. 그러면 수분 재흡수를 적게 해야 되겠죠. 우리 몸에 물이 쉽게 말하면 넘쳐나는 거야. 수분 재흡수를 적게.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곳에서 ADH가 분비되는데 ADH 기능이 뭐냐면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몸에 물이 충분히 있어. 그럼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적게 해야 돼.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적게 분비됩니다. 그럼 수분 재흡수를 적게 하니까 그 수분이 오줌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오줌량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삼투압이 원래대로 증가하는 거고 원래대로 증가하고 그럼 수분 재흡수를 적게 했으니까 오줌 생성량은 증가하겠죠. 자,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어찌 될까요?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 생성량이 많아졌다. 그럼 오줌의 농도는 낮아졌겠죠. 오줌의 농도는 낮아져서 그러니까 다량의 묽은 오줌이 생성된다.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삼투압 조절 얘기고 두 번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배출하여 체온을 낮춘다. 땀은 주성분이 물이고 물이 수증기 될 때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죠. 물은 물 분자끼리 결합하고 있는 녀석도 있고 물 분자도 여러 개 있을 때 물 분자끼리 결합하는 녀석도 있고 안 하는 녀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얼음은 그 물 분자들이 모두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단단한 구조죠. 그런데 물은 일부 녀석은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약간 유동적이죠.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유동성을 띈다. 그런데 수증기는 그 물 분자 간의 결합이 전부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들이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그 결합을 끊을 때 그 결합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소결합입니다. 물 분자 간의 수소결합. 그 수소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 몸에 땀이 나면 여기 물이 수증이 될 때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낮추죠. 그러니까 체온 얘기. 결국 이것은 항상성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세포 생물의 항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아까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보통 이제 외부 환경이 추정을 둡니다. 이와 같이 내부 환경의 변화를 일정한 범위대로 전혀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온 36.5도씨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죠. 36.5도씨 설정이 되는데 이거보다 좀 높아지면 원래대로 낮추는 겁니다. 확 낮추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고 실제 시험에서 가끔 실수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옳은 걸 고른 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옳은 것을 물어볼 때는 옳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문제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때는 밑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일관성 있게 그리고 뒤에다가 OX 하시고 자, 그래서 2번 모든 세포들의 생존은 항상성에 의존한다. 맞죠?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럼 그 물질 대사가 효소에서 일어나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아까 온도 그다음에 pH, 삼투압에 민감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죠. 항상성, 그래야 세포가 살 수 있습니다. 3번, 항상성 유지를 위해 양성 되모김과 음성 되모김은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자, 여기 먼저 되모김 설명할게요. 되모김. 이어서 기량작용을 설명할 것이고 잠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되모김은 피드백 번역한 겁니다. 피드백, 되먹임 작용, 되먹임 작용. 저는 이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보통은 그냥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피드백은 뭐냐면 어떤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달라짐으로써 원인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럼 원인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또 달라지겠죠. 이런 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제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과제를 냈는데 제출을 했을 때 그냥 냈네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 있고 잘한 거 있고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된 거 좀 고쳐주고 이런 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자, 피드백은 체내에서 피드백은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양성 피드백은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은 건 아니었겠죠. 다. 처음에는 없거나 적었겠죠. 처음에는 없거나 적었는데 많으면 더더더더더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쭉 많아지는 거. 예로서 옥시토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과정에서 옥시토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건 아닙니다만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호르몬이죠. 자궁수축. 물론 실제 아기 낳을 때는 수축 약간에 의한 더 많이 수축, 만약에 이것이 음성 피드백이라면 음성 피드백은 많으면 적게 하시오, 적으면 많게 하시오. 합해서 음성 피드백입니다. 적게 하니까 음성 피드백, 많게 하니까 양성 피드백 아니에요. 합해서 음성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은 어떤 기준치를 두고서 많으면 적게가 아니고 이렇게 적게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으로 적당하게, 적으면 많게 기준치를 정해두고서 기준치에서 가급적이면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음성 피드백. 이것이 곧 항상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아까 옥시토신 얘기를 마저 하면 만약에 옥시토신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된다면 많으면 줄여라, 줄이면 늘려라. 그럼 얘는 언제 나올 거예요? 더 수축을 해야 되죠.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 대부분의 나머지 호르몬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 그래서 음성 피드백의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지금 한번 해야 되겠네요. 왜 기량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지우고 할게요. 자, 음성 피드백. 대부분의 호르몬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되는데 티록신을 예를 들겠습니다.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TRH, 물론 TSHRH를 줄여서 TRH라고 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란 뜻이에요.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줄여서 TRH. 이 호르몬은 적당한 기관에 가서 작용하는데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합니다. TRH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전엽.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즉 갑상샘 자극 호르몬,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럼 이 녀석은 갑상샘이 표적기관이겠죠.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고, 티록신은 간과 같은 표적기관에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 줍니다. 그런데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안 돼요. 너무 적게 분비돼도 안 돼요. 필요한 만큼 적당히 분비돼야 돼요. 그럼 티록신이 많으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게 분비되면 이제 물질 대사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세포 물질이 많이 일어난 결과 체온도 증가하고, 그럼 체온이 증가하니까 그것이 신호가 되고, 이 티록신 많은 것 자체도 신호가 되어서 야, 지금 많으니까 좀 줄여다오 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제가 이제 역순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티록신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되니까 줄여야 돼요. 그럼 갑상샘이 적게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TS가 적게 분비돼야 돼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을 적게 자극해야 돼요. 그러니까 TRH 분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역순으로 설명했지만 어쨌건 티록신이 많아지면 간뇌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해서 각각 TRH 분비 감소, TSG 분비 감소, 그러니까 티록신 분비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티록신이 적으면
야, 이제 적으니까 늘려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시상하부에 뇌하수혈에 각각 신호를 보내서 각각 TRH 분비 증가, TSH 분비 증가. 그러니까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죠. 그래서 적으면 많게, 많으면 적게. 이것이 음성 피드백.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네,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이걸 기량작용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음성 피드백입니다. 음성 피드백. 기량작용은 뭐냐면, 기량작용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기량작용은 일단 이해를 기억하세요. 교감신경과 도교감신경. 우리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가 알아서 하니까, 물론 다른 것에 신호를 받긴 받아요. 다음에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있어, 심장.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 대해서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고 어떤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얘네들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 마치 운전할 때 자동차의 악셀, 자동차의 브레이크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 이것이 기량작용. 또 다른 예를 들면 위 또는 소장에 대해서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같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죠.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각각. 그런데 아까 음성 피드백은 그냥 음성 피드백입니다. 기량작용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죠.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그럼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역시 서로 반대로 작용하니까 기량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피네프린은 노르에피네프린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다른 작용은 있지만 거의 같죠. 그러니까 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이 기량작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혈당량 조절과 관련해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나중에 구체적으로도 문제 봅니다.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이런 걸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참고로 칼슘 이온의 농도와 관련해서 우리 범위를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 칼시토닌은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칼슘 농도를 낮춰주고 파라토르몬은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빼내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작용하죠. 이것도 기량작용. 제가 가끔 우리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실제 시험에서 그 생명과학 원에 없는 내용이 살짝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물론 이 세 가지 기억하면 충분할 걸로 보이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은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양성, 음성이니까 서로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호르몬의 분비 조절이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래서 주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되죠. 항상성 유지는 무엇에 의해서 되냐면 신경과 특히 자율신경 그리고 호르몬. 그러니까 더 큰 개념으로 얘기하면 신경계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은 내분비계,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항상성 유지의 내부 환경은 세포 외액, 아까 조직액 그랬죠. 세포 사이액, 세포 바깥쪽 또는 세포 사이액 또는 혈액을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이 4번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 자, 5번 문제.
가나에 해당하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식물은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자극에 대한 반응. 수정란 안에서 태어난 올챙이가 개구리로 자란다. 발생과 생장. 이미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미 생식은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한다. 발생이죠. 발생 그리고 생장. 그래서 답은 2번. 6번 문제. 다음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생명현상의 특성. 눈신토끼는 잘 모르면 토끼 그러면 돼요. 겨울이 되면 털 색깔을 갈색으로 흰색으로 바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게 아니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겠죠. 종족 수준에서. 눈 내렸을 때 주변 환경이 하얘니까 자기 몸 색깔을 바꿔서 흰색으로 바꿔서 포식자의 눈에,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뱀은 머리뼈의 관절에서 아래턱을 분리하여 큰 먹이를, 지 머리보다 더 큰 먹이를, 지 입보다 더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 1번이고요. (7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화성 토양의 왼쪽 그림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고, 나는 물질 대사를 할 때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가로축은 반응 시간, 세로축은 에너지. 그래프 나올 때 가로축,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뀔 때 에너지가 줄어들죠. 왜 에너지가 줄어들겠어?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발열 반응. 그러니까 이것은 이화작용을 설명한 것이고, 이화작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동화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화작용이 대표적인 거 아까 세포호흡, 동화작용이 대표적인 거 엽록체에서 광합성하는 거, 광합성. 자, 왼쪽 그림을 설명할게요. 요 C14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잠깐 오른쪽으로 할게요. 이게 배경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배경지식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탄소입니다. 카본. 탄소. 탄소의 원소 기호예요. 원자번호 6번입니다. 그리고 질량수가 12입니다. 보통.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에는 양전화, 플러스 전화를 띠는, 플러스 세 개만 그려놓을게요. 그럼 리튬이 되겠네요. 플러스 전화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다시 원자핵에 플러스 전화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들이 가깝게 있으면 서로 밀쳐내겠죠. 그럼 붙들어줘야 돼. 그 붙들어주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자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2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주변에 되게 양성자의 개수만큼의 전자가 돌고 있죠. 물론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전자껍질에 최대 2개까지 들어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껍질에 최대 8개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다시 이 경우에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은 전자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겁니다. 원자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럼 이 12는 뭘 의미하냐면 질량수를 의미하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입니다. 왜냐면 왜 전자는 왜 안 따지냐?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요. 요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고, 그리고 전자는 이 양성자, 중성자 대략 말하면 약 2000분의 1, 정확히 1843분의 1. 약 그것도. 그러니까 약 2000분의 1이니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 그런데 어떤 탄소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떤 녀석은 탄소는 원자번호가 6번이에요. 어떤 녀석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 10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예요. 원자 번호가 양성자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13, 어떤 건 14예요. 그럼 13은 양성자 6개, 얘도 양성자 6개. 그럼 13이라는 얘기는 중성자가 7개, 얘는 중성자가 8개. 그런데 이 원소를 소위 주기율표에 배열을 하는데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 수준에서는 수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적지 마세요. 수소, 헬륨, 리튬 등등 쭉 가고, 그래서 여기 탄소가 오게 되죠. 리, 배, 붕, 탄 뭐 쭉 나가는데, 그리고 6번이에요. 그럼 12번도 여기에 써요. 13번도 여기에 써요. 14번도 여기에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6, 12, 6, 13, 6, 14 쓸 수 없잖아. 같은 자리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래자에다가 아래 첨자를 6을 쓰고 위에다가는 그 평균 질량수를 써줍니다. 자, 어쨌건 요 세 가지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는 원소이다 해서 동위원소라고 하고, 그 동위원소 중에서 저 C14를 예를 들면 이런 거 읽을 때 C12, C13, C14라고 읽어요. 이 녀석은 핵이 불안정해서 쉽게 붕괴가 됩니다. 핵이 불안정해서 쉽게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였어요. 그럼 여기 중성자는 하나 줄어들었죠. 중성자는 하나 줄어들었어. 그리고 양성자가 하나 늘어났죠. 그 말은 중성자 1개가 양성자 1개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성자가 이만큼 더 무거워요. 그럼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그 유명한 E는 mc제곱. 몰라도 돼.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등가의 법칙. C는 빛의 속도, M은 질량, mass, 질량, E는 에너지. 그럼 질량이 줄어들면서, 이 상수니까 크게 변하지 않겠죠. 질량이 감소하면서 그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럼 그 나머지 에너지가 어디 갔겠어? 방출. 그런데 그 에너지가 꽤 커. 왜? 이 상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출한 에너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방사선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방사는 계측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설명하려고 약간 시간을 할애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갈게요. 빛을 비추는데 지금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화성 토양을 집어넣습니다. 화성, 지구 밖에 그 화성, 경기도 화성 아니고,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이걸 알아보고요. 그래서 화성 토양을 여기다 넣어주고, 근데 지금 방사능 계측기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데 질량수가 14인,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갖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빛을 비추죠. 아,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를 알아보고자 함인데 이렇게 얼마간 빛을 비춰준 다음에 빛을 제거하고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났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났다면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졌을 텐데 여러분이 굳이 포도당의 분자식을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뀐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난다면 광합성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물을 재료로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전제에 광합성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이걸 가열해. 태운다는 얘기죠. 그럼 포도당을 태우는데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치고 그럼 이때 여기 광합성의 재료로 썼던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질량수가 14야. 그럼 만들어지는 포도당의 탄소의 질량수가 14일 거고 이걸 태우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질량수가 14여서 이 녀석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검출이 되겠죠. 근데 실제 봤더니 검출이 안 됐어.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처음에 넣어준 것이 검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준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되죠. 처음에 넣어주면 다 제거를 하고 산소 주입하고 가열을 해야 되겠지. 어쨌건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 동위원소가 검출되지 않았어. 방사능 검출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지. 자, 두 번째 실험은 유기양분. 그래서 유기양분이라는 것은 유기물. 그런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별해야 되는데 유기물, 무기물. 시험에 유기물, 무기물을 직접 묻진 않지만 유기물은 C와 H를 갖는 물질, 탄소 원소와 수소 원소를 모두 갖는 물질. 무기물은 그 중에 하나라도 없는 거. 또는 둘 다 없는 거. 그래서 유기물은 아까 포도당 이런 것도 유기물이죠. 그럼 예를 들어 물, 이산화탄소 이런 건 무기물이죠. 물의 경우에 H는 있지만 C가 없잖아. 탄소가 없잖아. 등등. 그래서 여기 유기양분, 넣어준 유기양분이 포도당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질량수가 14예요. 동위원소예요. 방사능 동위원소. 그리고 역시 화성천을 넣고 여기서는 어둡게 합니다. 빛을 비추지 않았어. 빛을 비추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뭘 알아보고자 하냐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아보고자 함이죠. 그럼 세포호흡이 일어난다면 산소, 물론 개수까지 써볼게요. 산소, 물,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이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결국 미쳤다. 이런 식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건 이 녀석이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 그러면 6이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데 C14니까 만들어진 것도 C14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검출되지 않았어. 그러면 아,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추가로 또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똑같은데 C14를 포함한 유기물이 아니고 이건 다음에 기억했으면 합시다. 어쨌건 지금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나 없나. 그럼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서 생명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생명현상, 개체유전상, 종주유전상 쭉 공부했어요. 그리고 개체유전상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사학에 대한 반응, 발생과 생장. 종주유전상의 생식과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 그럼 이 여러 가지 생명현상 중에서 무엇으로 알아본 것이냐? 광합성과 세포흡, 바로 물질 대사로 알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험의 전제 조건은 뭐냐?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또는 물질 대사를 하면 생명체다. 이런 전제 조건하에 전제하에 실험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생명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답 골라볼게요.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걸 골라라. A와 B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아까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효소가 도와주니까. 맞고. 니은. A의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러면 광합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광합성이 일어났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니까 B 되겠죠. B. 아니구나. 여기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C14를 포함한 물질이 검출될 것이다. 맞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B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B는 이 B 지금 여기 세포흡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럼 세포흡은 바로 여기 A에 해당되죠. 그래서 B는 A에 해당하는 물질들 하나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실험 추가로 아까 설명하려다 만 거 맞을게요.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여기 C14를 포함하냐 아니라 그냥 유기양분. 그냥 유기양분을 넣어주고 물론 이제 밀폐하겠죠. 밀폐. 자, 그래서 여기 세포호흡이 일어났나? 그럼 세포호흡의 전체 반응식을 써볼게요. 세포호흡의 전체 반응식. 포호당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체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세포호흡의 전체 반응식. 자, 밀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방사능 계측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기체 분석기. 기체 분석기. 그러면 기체 분석기는 기체의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 비 확인. 좀 밀폐시켰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반응이 났다면 반응 물질은 줄어들고 생성물, 아이고, 잘못 썼어. 맞다. O2, 여기 CO2. 그럼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겠죠. 그럼 기체의 조성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이 반응이 일어났다면 실제 봤더니 조성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반응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역시 물질 대사 알아보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